이번에 금강의 줄거리까지 이야기를 했죠? 네. 금강 줄거리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사실 했었는데 왜 금강이라고 지었을까? 금강 생각 안 나죠? 왜 금강이라고? 생각이 안 나. 왜 금강이라고 지었냐면은 지금 주인공이 신한이하고 인진아하고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신한이하고 인진아가 금강에서 헤어지는 거예요. 금강에서 엇갈려 서로 이렇게 엇갈려. 그래가지고 엇갈려서 신한이는 유격대를 하겠다고 가고 진아는 얘기를 나가지고 있고, 그래서 진아는 이제 앞으로 그 후를 생각해 보면은 진아는 애기를 키워서 또 신한이가 또 잘할 것이고, 신한이는 유격대 거기로 가서 신한이는 죽더라도 유격 투쟁은 계속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박홍규 화백이 포착을 해낸 거예요. 예, 아주 뛰어난 거예요. 제2전시관에 보면은, 그러니까 금강이라고는 작품 하나를 딱 해놨는데 내가 볼 때 그 작품이 제일 좋아요. 저기 전시관에서 그 작품에 보면은 인진아 옆에 안악내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인진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배 타고 유격대가 동학농민군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신한이는 배 맨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진아는 앞쪽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 못 보고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홍규 화백이 그 장면 집어내는 것 보고 상당히 뛰어나다. 속으로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언제 창으로 하고 언제 설명으로 하는지, 안일이로 하는지, 또 주요 무대들이 어떤 무대들이 나오는지, 또 그 사이에 날줄로 이제 시대 배경으로 역사적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거론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읽어가면서 얘기를 합시다. 작품을 읽어가면서. 저 작품을 내가 문학 수업 해보면요,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게 뭐냐면은, 문학 수업에서 가장 크게 영향받는 거, 책 읽고 반응 보이는 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내가 어떤 부분을 읽다가 그 부분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은 거기에서 오는 느낌이 제일 크다고 그래요. 내가 말로 설명해주는 주요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게 거기 있는 거. 예. 근데 사실은 나도 그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똑같이 책을 읽었는데 저 사람은 그 부분을 딱 집어내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그 부분 이야기하면, 이게 안 되겠다. 내 집에 가서 다시 봐야지. 봐보면은 별것도 아닌 구절인데 거기서 그 사람은 딱 꽂혀가지고 딱 이렇게 집어내는데, 나는 금강에서 제일 좋은 부분은 맨 첫 줄이에요. 몇 번에도 읽었지만, 우리들의 어렸을 적 황토벗은 고갯마을 할머니 등에 업혀 누님과 난 곧잘 파랑새 노래를 배웠다. 작년 총각 신동엽의 금강 전시회를 했어요. 저희가 신동엽 작품 메모 막 이렇게 해놓은 거, 그 작품 메모 해놓은 거를 내가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찾아내서, 신동엽이 이렇게 답사 다니고 취재하고 공부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쓰겠다. 어떻게 쓸까? 해서 맨 처음 쓴 말이 황토벗은 고갯마을, 우리들은 황토벗은 고갯마을 파랑새 노래를 배웠다. 이렇게 썼어요, 맨 처음에. 그런데 우리들은 황토벗은 고갯마을 파랑새 노래를 배웠다. 이렇게 쓰면은 구체적인 시 공간이 확인이 잘 안 돼요. 느낌이 잘 안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고 이제 집어넣어. 신동이 거기다 보충으로. 우리들의 어렸을 적 황토벗은 고갯마을 여기서 할머니 등에 업혀를 집어넣어요. 거기에다가. 야, 할머니 등에 업혀 파랑새 노래를 배웠다. 그렇게 썼다가 그 부분도 뭔가 하여튼 마음에 안 차. 그래가지고 저 끼워넣기 표시를 딱 하고 누님과 난 이 말을 넣어요. 그러니까 누님이 나오고 내가 나오니까 이게 자꾸 확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가 풀리기 시작해요. 시가 풀리기 시작해요. 울타리마다 담재기는 줄 익어가고 밤머리에 수수모감 보일 때면 어디서라 없이 새 보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저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적 화자의 이야기예요. 지금 신동엽 이야기인 거야. 지금 자기가 신동엽이 누님과 난 곧잘 파랑새 노래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황토벗은 고갯마을에서. 예. 죄송합니다. 예. 울타리마다 담재기는 풀리고 밤거리에 수모감 보일 때면 어디서라 없이 새 보는 소리가 들린다. 우여 허. 저 옛날에 허수아비 세워놓고 허수아비로도 모자라서 자주 나가서 그냥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 새들이 날아가. 가만히 놔두면은 고생해서 지은 나랑 농사 지어놓은 거를 참새들이 다 쪼먹어요. 새방울 소리 뿌리면서 순사의 자전거가 아득한 길을 사라지고 그럴 때면 우리들은 흙토방 아래 가슴 두근거리며 노래 배워주던 그 양품장수 할머니를 기다렸다. 지금 신동엽 생가 마루 앞에 보면 황토방, 흙토방 위에 마루가 있잖아요. 이렇게.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잘은 몰랐지만 그 무렵 그 노래는 침쟁이에게 잡혀가는 노래라 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런 디테일이 되게 근사한데. 잘은 몰랐지만 그 무렵 그 노래는 침쟁이에게 잡혀가는 노래라 했다. 새야 파랑새야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은 파랑새가 일본 군복을 입은 일본 놈들을 연상시켜요. 일본 군들을. 그래서 이 파랑새가 나는 녹두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몰라. 녹두콩은 아는데 이게 잘하는 것은 몰라요. 녹두콩이 콩들 속에서도 키가 작죠. 네, 녹두 삼계탕. 네? 네, 들었는데. 녹두가 글 맥락을 보면은 녹두가 콩들 속에서도 키가 작아. 네. 그래서 전봉준이가 키가 작아서 녹두 장군이라고 불러요. 신동엽의 별명이 녹두 장군이었어. 그래서 신동엽 죽었을 때 조시 읽을 때 그 조시 제목이 녹두 장군이에요. 신동문이라고 하는 시인이 녹두 장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동엽 죽은 그 조시를 써요. 녹두 장군 죽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파랑새가 녹두 밭에 앉으면은 녹두꽃이 떨어지면은 결실을 못 맺잖아요. 그러면은 청포장수가 울고 간다고. 일본군이 조선 민중들 앞에 함부로 앉아가지고 저 민중 지도자인
이 녹두 장군이 죽어버리면은 녹두꽃이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민중들이 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하새하 파랑새하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제국주의자들이 보면은 매우 불순한 노래예요. 그 노래를 잘못 부르면은 그 집에 혹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일본 경찰이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동네에서 배운 노래를 애들이 그런 판단력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애들한테 함부로 못 부르게 해야지, 그 노래. 그래서 그 노래 부르면 침쟁이한테 잡혀간다. 침쟁이에게 잡혀간다고, 못 부르게. 지금 이름은 달라졌지만 정오가 되면 그 하늘 아래도 오포가 울렸다. 일 많이 한 사람 밥 많이 먹고 일하지 않은 사람 밥 먹지 마라. 오, 12시였죠? 예전에 사이렌 붕괴. 12시만 되면은 사이렌이 오 하고 불어요. 이제 예전에 저 사이렌 부는 소리는 점심때인데, 그러니까 그 사이렌은 아마 저런 걸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시계가 없잖아요. 시계가 없으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모두에게. 그래서 지금 12시다 하고 이제 오 하고 이제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마침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잖아요. 점심 먹을 시간이니까 일 많이 한 사람 밥 많이 먹고 일 안 한 사람 밥 먹지 마라 라고 우는 거다 저게 라고. 이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그 가슴 두근거리는 큰 역사를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 그땐 그 오포부는 하늘 아래 들어 살고 있었단다. 지금 그 사이렌은 영어죠. 사이렌은 영어고 오포는 한자예요. 사이렌을 오포로 하게. 일본인 줄 알았어, 오포가. 예, 한자어. 한자. 예. 오포부는 하늘 아래 들어 살고 있었단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내가 전달하려고 한다. 이게 맨 첫 번째 시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지금 서장에다가 시를 두 편을 놓고 있어요. 지금 방금 이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를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 거는 우리들은 하늘을 봤다. 1960년 4월 역사를 짓누르던 검은 구름장을 찍고 영원의 하늘을 보았다. 지금 요즘도 어떤 얘기가 되게 많냐면은 언론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언론 때문에 실체를 알기가 어렵다. 근데 이게 제일 심한 거는 언제냐면은 제국주의가 침략에 오잖아요.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국주의 신문이 순 거짓말만 계속 떡칠을 해서 도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세계의 진실을 마주할 수가 없어, 인간이. 이 세계의 진실, 참모습과 마주하는 것을 하늘을 본다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신동엽이. 그래서 그 하늘을 봤던 경험을 1960년 4월을 지금 우선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동엽이 겪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4.19. 잠깐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우리들의 깊은 가슴이었다. 이 구절 되게 근사한 것 같아요. 왜 잠깐 빛나냐면은 1960년에 4.19가 일어나고 불과 1년 후에 5.16이 일어나서 4.19 다 밟아버려. 그래서 4.19 에너지가 다 없어져 버려요, 사회에. 또 한 번은 1919년이에요. 하늘 물 한아름 떠다 1919년 우리는 우리 얼굴 닦아놓았다. 1919년은 뭐 하는 해냐?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예요.
그 또 하나는 1894년이에요. 지금 4.19에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3.1운동이 나와. 3.1운동에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과거로 동학농민혁명이 나와. 그래서 1894년쯤엔 돌에도 나무 뜬거래도 당신의 얼굴은 전체가 하늘이었다. 그때가 진짜 온 세상이 다 하늘이었어. 그 이후로 아마 굉장히 기념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촛불 같아요. 이학번 촛불. 그때 같은 때 이제 이학번 촛불 같은 때는 언론에서 뭐라고 해봤자 다 속지도 않아. 다 알아. 다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이렇게. 그래서 언론도 꼼짝 못해. 그 사람들한테. 돌에도 나무 등걸에도 온 세상이 다 하늘이야. 다 진실이야. 이제 누군가가 속이고 막 이렇게 한 게 없어. 가짜 뉴스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역사의 그런 구기 속에서 태어난 그런 것들, 잠깐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영원의 하늘, 끝나지 않는 우리들의 깊은 가슴이었다.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지금 그런 한 국면에서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하늘을 헌법 전문으로 삼아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4.19와 이게 쭉 들어가요. 5.18까지 들어가. 다 이렇게. 그런데 아직도 안 들어간 것이 있어. 그래갖고 지금 그것을 꼭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신동엽 문학관에 가끔 봐요. 이제 그 사람. 뭐가 안 들어갔냐면은 동학농민혁명이 헌법 전문에 안 들어있어. 그래서 그것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법학자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맨날 와. 그리고 저 전시회도 10자마자 보고 갔어요.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게 신동엽이 이야기한 이 역사의식, 이것들이 주로 우리나라 헌법 전문으로 지금 채용되고 있는, 그래서 거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되고 있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4.19는 학생 의거라고 그렇게 부르고 5.16이 훨씬 컸어.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래가지고 그 후 지도자들마다 그 질문을 받잖아요. 당신은 5.16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2대 전까지만 해도 박정희를 어떻게 생각하냐, 5.16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가지고 칭찬 안 하면 빨갱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역전됐죠. 그거 5.16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수가 지금 5.16이 쿠데타임을 부정했다 해갖고 언론에 이제 박살이 나고 막 이제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전문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제1장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제1장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주인공은 아직도 한참 더 걸려서 나와. 이제 먼저 그 소설로 보자면 배경이 딱 펼쳐진다고 이렇게 봐야죠. 제1장. 반도는 가는 곳마다 가뭄과 굶주림. 땅이 갈라지고 서당이 금 같다. 땅이 갈라지고 서당이 금 같다. 이 표현 재밌잖아요. 어떤 표현 같아요? 땅이 갈라지고 서당이 금 같다. 네? 농민들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인 가뭄이 오면 땅바닥이 쫙쫙 갈라져갖고 막 우리 어릴 때 그런 가뭄 몇 번 봤어요. 미꾸라지 그대로 말라 있어. 논에 다 물이 없으니까 다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쫙쫙 갈라졌을 때 그게 이제 땅이 갈라졌어요. 땅이 갈라지면 그때 당시에는 건물이 없잖아요. 빌딩이 없어. 그러니까 갈라져 봤자 붕괴되지를 않아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좋은 건물이라고 생긴 유일한 것이 서당. 지금으로 보자면 학교. 동네에 서당 하나 있으면 이 서당이 제일 좋은 건물이에요. 이게 학교예요, 이게.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고 서당이 큰 것 같다. 땅이 갈라지니까 서당 그 담벼락이 벽이 이렇게 금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옛날 디테일을 이제 딱 이제 살린 거죠, 신도맵이. 그래서 언제적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1862년 이야기를 하려고. 전봉준이 8살 되던 해 경상도 진주에서 큰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진주에서도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어려워지면은 세금이 많아져요. 라고 막 세금을 뜯어가. 이제 세금을 뜯어가면 더 이상 낼 수가 없으면 쫓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지금 최근에도 누구예요? 어젠가 그젠가 죽었잖아요. 계속 이렇게 조용히니까. 예, 김문기인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죽을 거.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세금, 이불채, 부엌세간, 초가집 다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세미, 군포, 마을 사람들은 지리산 속 들어가 화전민 됐지. 이렇게 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산으로 이제 쫓겨 올라가서 화전민으로 살죠. 세금 안 내는 곳으로. 그러면은 관리들은 버릇처럼 또 도망간 사람들 목까지 거기다가 붙여 뜯어가. 심지어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 세금도 붙여 거기다가 이렇게 뜯어가. 그러니까 막 원통이하고 이제 못 살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1862년에 경상도 진주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는데 1871년에 문경에서 또 농민 반란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황해도, 평안도 이곳저곳에서 농민 반란은 터졌다. 마치 연주창처럼 걷잡을 수 없이 팔도강산 이곳저곳에서 잇따라 터졌다. 여기 마치 연주창처럼. 연주창이 뭘까요? 피아노 건반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두들기면은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 두들기면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가 아니고 우리가 연극 같은 거 할 때 여기를 두드리면 이쪽 창이 일어나. 여기를 짚으면 이쪽 창이 일어나고 앉았다 음악처럼 내 생각이 그것 같아. 연주창처럼. 막 두들겨져서 곳곳에서 들쑥들쑥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농민 반란이.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에 수훈 최재우가 도를 닦았어요. 그래서 제2장에 이제 수훈 얘기를 꺼내요. 지금 먼저 사회적 배경을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 시대를 그래놓고 제2장 수훈 얘기를 합니다. 집신 신고 수훈은 삼천리 걸었다. 이때 삼천리는 뭐가요? 우리나라 전체를 삼천리라고. 이거는 숫자 삼천이 아니고 삼천 대천 전체를 말해요. 삼천리를 걸었다. 삼천리 방방골골 전체. 삼천궁녀도 그런 뜻일 거예요. 삼천. 온 아녀자가 죽었다. 1824년 경상도 땅에서 나 16대 부모 여의고 떠난 고향. 16살 때 부모를 여의고 수훈이 떠나가지고 수훈이 남원에서 칼춤을 추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깨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칼춤을 추어. 이렇게. 이때 왜 지가 진정한 도사라면은 칼 가지고 춤을 추냐? 이건 반란군들이 하는 일이지. 칼 가지고 춤을 췄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학번에 저기 전시회 할 때 구본주 작품 있을 때 조그마한 작품 하나가 칼춤 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 칼춤 추고 있는 작품을 저기가 샀어. 함정으로 옛날에. 그래갖고 자기도 있어. 똑같이 생긴 게 자기도 있어. 그 칼춤 추는 장면이 수훈 최재우가 돌을 통해가지고 닦아가지고 도통해가지고 남원에 와서 숨어 살면서 거기에서 칼춤 추는 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자주 나와 저기에. 그러니까 어떤 사상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사회 변혁 운동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 그 칼춤 추는 장면이 나와. 그 칼춤 추는 판화가 값이 제일 잘 나가는 게 오윤의 칼춤이라고 하는 판화예요. 그 판화를 아마 그 오윤 칼춤이라는 판화를 아마 저 시지 표지에다가 아마 사용했을 거죠. 김지아 그 황토 시지 표지에다가. 그런데 그때 칼을 들고 춤을 췄다고 해가지고 반역죄로 처형되는 거거든. 수훈 최재우가. 그런데 이것을 신동엽은 뭘로 보느냐. 20년을 걸으면서 수훈을 보았다. 팔도강산 딩군 굶주림, 학대, 질병, 양반에게 소처럼 끌려가는 농노, 학정, 뼈만 앙상한 이 왕가의 석양, 이시조선 내 나라의 석양. 이것을 신동엽은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냐면은 그때 수훈 최재우를 2000년 전 불비 쏟아지는 이스라엘 땅에선 선지자 하나이 나타나 여문 과일 한가운데를 왜 못 바뀌었을까? 여기다가 못 박힌 것을 여문 과일 한가운데를 못 바뀌었던 예수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을 연을 보면은 3000년 전 히말라야 기슭 보리수나무 투명한 잎사귀 그늘 아래에선 너무 일찍 핀 인류화 한 송이가 서러워하고 있었다. 누구예요? 석가모니죠. 지금 예수 석가모니 이런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수는 예수 석가모니 이런 거다. 조선에서 태어난 예수 석가모니 이런 선지자, 이런 인류의 구원자를 이제 그걸 수훈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수훈은 빛나는 하늘을 본 사람이야. 가장 먼저. 그래서 수훈이 봤던 하늘을 우리도 봐야 돼. 제3장. 그 수훈이 출연하고 나면은 훌륭한 사람이 출연하면은 어떻게 세상이 알 수 있냐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감동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훈이 진짜 위대한 구원자라면은 수훈에게 감동받아서 구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어야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3장은 그런 현상을 이제 또 노래해요. 어느 해 여름 금강변을 소요하다 나는 하늘을 봤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신동엽이 서사적 화자가 부여 사람으로 계속 거점을 부여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절대 백마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동엽은 백마강이라고 절대 안 불러. 내가 다 찾아봤거든요. 딱 한 번 백마강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구둘의 이쪽 강변 얘기를 할 때 백마강변이라고 해요. 저 강을 얘기할 때는 백마강이라고 안 불러. 그러니까 왕 중심으로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마강은 경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백마강이 나라백자 클마자라고 하는 뜻은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불렀냐고 해요. 왜? 부여만. 금강 전체가 그렇게 안 부르는데. 그거는 왕이 사는 자리를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이라 호로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동엽은 이름 놔두고 왕이라고 호로 불러? 나는 안 해. 왕이 모습이랑 똑같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금강대로 소요하다 나는 하늘을 봤다 해가지고 빛나는 눈동자. 이 빛나는 눈동자는 내가 생각할 때 해월채 시형의 눈빛을 보고 쓴 시예요.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신동엽 자료 중에서 뭐가 나와버린 거냐면 해월채 시형을 그 체포했을 때 사진이 찍힌 신문을 신동엽이 손으로 찢어가지고 자기 노트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진 보고 쓴 시예요. 그 시가. 근데 이 시가 되게 근사해. 너의 눈은 밤 깊은 얼굴 앞에 빛나고 있었다. 그 빛나는 눈을 나는 아직 잊을 수가 없다. 검은 바람, 앞서간 사람들은 쓸쓸한 혼을 갈갈이 찢어 꽃풀무 치어오고, 이제 시를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서 정성을 들여서 썼는가를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쓸쓸한 혼을, 검은 바람은 앞서간 사람들, 먼저 죽은 사람들의 쓸쓸한 혼을, 검은 바람이 쓸쓸한 혼을 갈갈이 찢어서 바람이 막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의 덩어리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혼이라고 하는 게 죽은 사람 혼이라고 하는 게 이걸 갈갈이 찢어 꽃풀무 치어오고. 무슨 뜻 같아요? 꽃풀무 치어오고. 풀무가 뭐냐면은 대장간에서 불 피울 때 이렇게 그것을 그 대장간에서 그 큰 것은 풀무라고 하고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쓰는 건 뭐라게 풍로라고 한가? 풍로. 요렇게 풍로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불이 안 꺼지고 막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산불이 났을 때 바람이 풍로처럼 이렇게 불어오면은 산이 확 해요. 그런데 여기에 꽃잎파리가 찢겨지면은 팔랑팔랑해. 요 바람에 꽃풀무 치어오고 꽃이 그 풀무지런 바람이 꽃을 그렇게 흔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쓴 표현이 많이 최대한 표현을 줄여버린 다듬고 해가지고 앞쪽은 많이 다듬었어요. 시를. 뒤쪽은 조금 덜 다듬어졌어. 더 빨리 썼어. 근데 모든 사람이 글쓰기 할 때 그래요. 앞에는 많이 다듬는데 뒤는 그렇게 안 해도 앞에 잘 다듬어져 있으면 그 호흡을 따라서 읽는 사람이. 그러니까 앞이 중요해. 파도는 너의 얼굴 위에, 너의 어깨 위에, 그리고 너의 가슴 위에 마냥 쏟아지고 있었다. 너는 말이 없고 귀가 없고 봄도 없이. 그러니까 떠들지도 않고 무슨 소리를 함부로 듣지도 않고 뚫레뚫레 뭘 쳐다보지도 않고 다만 억천만 쏟아지는 폭동을 헤치며 고고히 눈을 뜨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 빛나는 눈을 나는 아직 잊을 수가 없다. 세상이 온갖 근심과 이런 거 가득 차 있어서 아비규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눈동자가 쳐다보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원대한 뭔가를 쳐다보고 그냥 가고 있어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어. 아, 이거 선지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선지자들이 출연한 이야기를 그 빛나는 눈동자 다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눈은 나의 생과 함께 내 열매 속에 살아남았다. 그런 빛을 가지기 위하여 인류는 헤매인 것이다. 그래서 저 눈빛을 갖기 위하여 저 눈빛이 도인의 눈빛인 거예요. 산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정신의 눈. 정상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의 눈. 내가 옛날에
파블로 네루다의 고양이의 꿈 시 이야기할 때 혹시 기억나요? 했죠? 그래도 또 듣고 싶습니다. 그 고양이가 저 호랑이과인 게 아니라 호랑이가 고양이과잖아요. 맹수의 표상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야 이놈아 그 쓰레기 봉다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 이러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고양이는 지금 쓰레기 봉다리에 있는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고양이 눈빛을 보면 위험이 있어. 높은 자리에서 가만히 이렇게 맹수의 본질이 있어요. 산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산악인들이 서로 알아보는 눈빛이에요. 자기들끼리. 제4장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지금 빛나는 눈의 일부를 빼놓고는 주로 창이 아니라 안일이로 지금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쭉. 수우는 왕명으로 체포되어 대구 감영소 감금되었다가 1864년 3월 10일 대구 노들벌에서 순교했다. 수운이 죽을 때 그 칼춤을 쳤기 때문에 영모죄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반역죄로 죽는 거예요. 사실은 가난한 농민들을 혹세무민해서 영모를 꿈꿨다 해가지고 사형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나 억울하죠. 그게 이 사람은 영모를 꿈꾸다 죽은 게 아니고 돌을 닦아서 구원하다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인데 반란군으로 취급하고 죽이다니. 이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최시영이 생각할 때 너무나 억울해. 이거는 자기 스승에 대한 그것을 서학도 죽이고 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있어요. 죽일 수는 있는데 그 제목으로 죽인 것은 굉장한 모함이에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예전에 저기가 그랬는데, 신창원이 그 교도관 고소한 기사 봤어요? 신창원 맞죠? 오랫동안 도망대. 신창원이가 그 교도관이 자기한테 그 강간 살해라고 했다고. 나는 살해다. 나는 강간은 절대 없다. 내 사전에. 내 일기를 봐라. 확인해 봐라. 이거 모함이다. 사람들 생각할 때, 야, 그거나 너는 그냥 극악한 사람 그냥 죽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 따져. 이러겠지만 본인은 그거는 모함이다. 이거. 자기는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내 일기가 증명한다. 해가지고 저기 했다고 고소를 했다고 그래.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신기한 사람이다. 근데 뭔가 그것은 좀 사실일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양반들이 보면은 그냥 야 그거나 저거나 그냥 영모죄로 죽는 거야 걔는. 인데 이 동학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다 죽은 거고, 돌을 깨쳐가다 죽은 거고, 반란군 만들었고 모사하다 죽은 거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운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또 읽어볼게요. 일찍이 수운은 두 권의 저서를 남겼다.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 두 개를 번역해가지고 누구예요? 김용옥 선생이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김용옥 방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거를 그래가지고 꽤 의미 있는 그 저술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유튜브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 창비에서도 대담으로 좌담으로 다루고. 하여튼 수훈이 주장한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은 하늘님이니라. 노비도 농사꾼도 천민도 사람은 하늘님이니라. 우리는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고 사니라. 우리의 내부에 하늘님이 살아계시니라. 우리의 밖에 있을 때 하늘님은 바람. 우리는 각자 스스로 하늘님을 깨달을 뿐 아무에게도 옮기지 못하니라. 모든 중생이여 하늘님 섬기듯 이웃사람을 섬길지니라. 이게 이제 수훈의 뜻이에요. 그래서 수훈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실행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수훈은 집에 있는 노비 두 사람을 해방시켜 하나는 며느리 하나는 양딸. 노비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며느리로 삼고 하나는 딸로 삼았어. 그러니까 노비가 없어. 수훈이 가는 곳에는 노비가 없어. 가지고 있던 금싸라기 땅 12마지기 땅 없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고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전라도 수훈이. 이제 수훈이 태어났던 이런 시대인데 이게 수훈이 순교화해 세상은 아비규환 같은 세상인데 구원자들이 출현을 해서 도인들이 출현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그러면 부여는 아무것도 없냐? 이제 그건 아니에요. 부여도 그런 유형의 삶들이 펼쳐지고 있어. 제 5장에서 그래서 이제 비로소 동네가 부여로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신동엽이 이 시야가 크고 이게 커가지고 시적 긴장감은 조금 더 떨어지는데 그 큰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시간을 지금 많이 끌어 4장까지 아직 주인공도 안 나왔지 주인공네 집도 안 나왔어요. 지금 주인공이 사는 동네도 안 나왔어. 지금 제 5장에 이제 주인공이 앞으로 주인공이 나타날 동네를 슬그머니 이제 묘사를 하기 시작해요. 진달래 지금도 파면 백제 때 기와짝 나오는 부여 군수리. 지금 이제 부여 군수리는 저기 때부터 계속 있었겠죠. 동네 이름 자체가 백제 때부터 농사꾼의 딸이 살고 있었다. 송악가루 따르 금성산 올랐다. 이제 부여 막 펼쳐지죠. 금성산 올랐다 내려오는 길 바위 사이 피어있는 진달래 한 송이 꺾어다가 좋아하는 산에 병석 머리맡 생화해줬지. 꼭 꺾어다가 병석이라고 하는 사내한테 이 농사꾼 딸이 꽃을 머리에다가 꽂아줬어요. 그래서 이게 꽃 액세서리가 아니라 생화예요. 이건 그냥. 다음날 그녀는 진달래 화병에서 뽑아 다시 금성산 기슭 양지 쪽에 곱게 묻어줬다. 이제 그 꽃을 다시 또 금성산 가지고 와서 묻어줬어요. 백제 1500년 별로 오랜 세월이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던 몇 번 안 가서 백제는 우리 엊그제 그그제에 있다. 사실은 백제 하면은 그냥 아득한 옛날 같지만 사실은 몇 번 안 가서 그냥 백제가 나와요. 진달래 부소산 낙화암 이끼 묻은 바위 설이 핀 진달래 너의 얼굴에서 사랑을 읽었다. 숨결을 들었다. 손길을 만졌다. 어제 진 백제 때 꽃구름 비단 치마포 끌던 그 봄 하늘의 바람소리요. 시가 상당히 근사하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매우 정제돼서 꽤 긴 시간의 폭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특별히 예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게 이렇게 써내는데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마한 땅 부리다리라는 사나이가 우는 아들 5살 되기를 맴매했다. 귓가에 희미한 먹이 졌다. 귓가에 먹을 본 동네 할아버지 아소는 어린이의 손을 잡고 흙길에 앉아서 울었다. 지금 이 옛날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때 사람들이
지금 서로 섬기면서 살고 있었어. 사람들이 막 각축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때 매우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인데 저 옛날에는 사람들이 매우 이렇게 섬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다 사람은 하늘이니라 하고 똑같아. 이게 사실은 사람은 하늘이니라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가 근대로 들어오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 부분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돈의 가치가 그냥 압도를 해버려요. 사람의 저것보다 사람의 소중함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더러 이제 신동엽이 허술하다 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도 계급 차별이 더 심했지 지금만 계급 차별이 심하냐. 근데 신동엽은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신동엽이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은 외세라는 것,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은 각박해져 버려요. 이게 자기들 속에서 계급적 갈등은 당연히 있었어요. 이때도 관리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관료들은 또 착취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뜯어가고 세금 걷어가고. 그런데 제국주의가 들어오면서 외세가 들어오기 전하고 이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동네 할아버지 아소는 부리다를 두레마당에 불러다 놓았다. 흙바닥에 나뭇개비로 조그만 동그라미 그어놓고 부리달로 하여금 사흘 밤낮을 동그라미 속에 서 있게 벌줬다. 지금 옛날 벌 주는 거 조금 재밌지 않아요? 동그라미 그어놓고 거기 서 있게 지금 벌을 줬어요. 사흘 동안 서 있게. 우는 아들 5살 배기를 맴매해가지고 귓가에 먹이 줘버렸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전에 지금 우리가 거의 지금 의식을 못 하는데 어린이날을 방정환이 만들었거든요. 방정환이 동학이에요. 동학. 이 사람이 동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 하늘이다. 어린 놈이 아니고 어린이다. 나이가 어리지 높은 분이다. 저분도. 그래갖고 어린이라고 부르고 어린이날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까지요. 얼마나 어린이 학대가 심했는지 몰라요. 마구마구 팼어. 그래갖고 무서워서 애들이 다 그냥 시키는 걸 다 해야 했어요. 집집마다 다. 지금의 학대가 좀 다른 거 아닐까요? 학대가 하도 심해갖고 어린이날 운동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런 거 없애게 만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갖고 지금 없애고 지금 상당히 좋아졌는데 지금 이상한 유형의 학대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학대는 폼 잡는 학대, 지금 자기가 그냥 지배하려는 학대가 아니라 공격이잖아요. 지금 학대는. 근데 옛날에는 공격은 없죠. 근데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팍팍하고 배고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학교 다니라고 일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야지. 집에서 하는 일을 시키면 무조건 하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하늘이다 사상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조선 사람들이 심한 거, 여인과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심해. 그래서 이걸 용인하면 안 돼.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벌이 재밌어. 동그라미 그어놓고 그 속에 사흘 동안 이게 패지 않잖아요. 그것을. 그리고 이제 제6장
제6장은 지금 좀 재미있는 표현이 우리들에게도 생활의 시대는 있었다. 정치의 시대, 군사의 시대,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의 시대다.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사이좋게 잘 사는 시대를 생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시대예요. 정치의 시대, 경제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정확하게 경제의 시대예요. 너무나 심한 경제의 시대예요. 그런데 정치의 시대나 경제의 시대가 아니라 문화의 시대가 있었다. 생활의 시대가 있었다. 지금 신동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마을 뒷마을은 한 식구, 두레로 노동을 교환하고 쌀과 떡, 무명과 꽃밭, 아침 저녁 나누었다. 두레가 뭔지는 알죠? 두레가 동학 먹미군이 센 게 두레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레. 그러면 두레가 재밌는 게 우리가 예전에 작가회의에서 지회들이 막 불평을 이야기하면 충남 작가회의한테 너무 올대했다 라고 우리에게 특별 대우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은 저기서 특별히 홀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그럴 때 갖고 한 번씩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은 사당동을 지혜를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당동에 사는 문인이 충청 남북도에 사는 문인 합한 숫자보다 더 많아. 그 어떤 데는 크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조그만하고 단위가 마을들이 글잖아요. 이제 여기서 경제 중심, 효율 중심 이제 이런 것 갖고 보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지자체나 이런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거기서 생겨나는 언밸런스가 많아요.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을 표로 바꿔봐요. 표. 그 동표가 훨씬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통에다가 잘해주면 표시도 내기도 좋고 표도 많이 없고 그런데 이 넓은 데다 잘해주려면 굉장히 힘들어. 이것이 정치인들 머릿속에 늘 거기에 대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표도 많은 데다가 저도 쓱 빼갖고 표 많은 데다 투입해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표 없는 데다가 이러는 지도자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지도자인 거예요. 단위가 틀리잖아요. 숫자가 적더라도 이 단위가 있고 저 단위가 있는데 옛날에 마을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마을은 두레가 엄청나게 커요. 어떤 마을은 두레가 작아요. 그런데 이 두레 간에는 서열이 없어. 똑같이 두레야 그냥. 여기도 두레 저기도 두레. 마치 덩치 큰 사람도 한 표, 덩치 작은 사람도 한 표인 것처럼. 이것 때문에 서로 연대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불싸움 이런 것 같은 것을 한 거예요, 예전에. 이 마을과 저 마을은 크기가 엄청나게 달라. 근데 똑같이 하나요. 그 두 개를 합해가지고는 이게 서로 소통이 잘 안 돼. 공동체 의식이 안 만들어져요, 여기서는. 이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지는데 단위가 틀려, 이것들이. 그래서 그 둘에는 숫자는 다르지만 군인들처럼 일개 소대 31명 이것은 아니지만 어떤 마을의 두레는 50명, 어떤 마을의 두레는 15명이지만 똑같이 하나의 두레로서 독자적인 단위로 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 두레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더러
전주 동학농민군이 전주 전주 성에 들어가 가지고 다 해방고 만들어 놓고 왜 집에 돌아갔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농사철 되면은 무조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둘에는 군대로 이렇게 남아있지는 못해. 그래서 농사철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농번기철이 끝나야 다시 모여. 그래서 이 둘의 단위로 이렇게 살 때는 지주도 없었고 관리도 은행주도 특권층도 없었다. 반도는 평등한 노동과 평등한 분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그 위에 백성들의 축제가 자라났다. 이때 둘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양반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잖아요. 마을에다가. 그러면은 둘애에서 결정 내려버려요. 저 집 일 않기. 혼자 일하고 살아봐. 농사 그거 다 지어봐. 우리는 그거 안 하려니까. 저기서 다시 빌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둘에서 또 맡아서 일도 해주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외세가 들어오면은 복잡한 양상이 전개가 돼요. 이제 봐봐요. 신동엽이 그걸 어떻게 그리고 있나. 벼슬자리란 공으로 벼슬자리란 공으로 들어오지 않는 법. 미천을 들였으면 미천을 뽑아야. 그리고 지금이나 예나 부지런히 상납해야 모가지가 안전한 법. 그래서 큰 마리낙지 주위엔 70마리의 새끼낙지가, 70마리의 새끼낙지 산하엔 700마리의 말거머리가, 700마리의 말거머리 휘하엔 10,000마리의 빈대새끼들이 아래로부터 옆으로부터 이를 드러내놓고 농민 피를 빨아 열심히 상부로 올려바쳤다. 큰 마리낙지는 그럼 혼자서 살쪘나? 오늘 우리들 책 끼고 출근버스 기다리는 독립문 근처 상전국 사신의 숙소 모화관이 있었다. 중국도 있고 이게 일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것들 밑에 큰 마리낙지가 있고 마리낙지 밑에 또 그 다음 빨대가 있고 그 빨대가 이렇게 계속 단장님 마리낙지가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백마강할 때 마자 같은 거 아닐까요? 말매미 뭔지 알아요? 말매미. 매미 큰 것이 말매미예요. 마자가 클 마자예요. 백마강할 때 그 마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에 큰 거 할 때 말자 붙어 있는 말이 많아. 우리 고유 말 중에. 내가 생각할 때 신동엽식 발음 아니었을까? 충청도식 발음. 마리낙지, 말낙지. 마한 할 때 마자도 그 마자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신동엽이 아주 뼈아픈 지적을. 신라 왕실이 백제 고구려 칠 때 당나라 군사를 모셔왔지. 지금 이것 때문에 장소를 자기가 부여 살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을 명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신동엽. 옛날 사람 욕할 건 없다. 우리들은 끄떡하면 외세를 자랑처럼 모시고 들어오지. 조금만 불리하면 밖에서 잘 나간 놈, 센 놈 딱 데려다가 딱 자기가 나는 이 급이야. 딱 해갖고 여기 같이 안 놀아주고 딱 무시하고. 8.15 후 우리의 땅은 디딜 곳 하나 없이 지렁이 문자로 가득하다. 여기서 알맹이와 껍데기 얘기가 또 나오네. 알맹이는 여기 언제나 말없이 흐르는 금강처럼 도시와 농촌 깊숙한 그늘에서 우리의 노래 우리끼리 부르며 누워 있었느니라.
누구였던가? 무엇에 당선만 되면 다음날 당장 미국에 건너가 더 많은 동량 얻어올 수 있다고 장담했던 정치 거지. 여기 이제 신동이 좀 세죠. 지금 대통령들 지금 언급하면 지금 정치 거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진실로 묻노니 그대들이 구걸해온 동량돈이 단 한 번만이라도 농민들의 밥사발에 쌀밥으로 담겨본 적이 있었는가? 통렬하죠, 사실은. 후진국의 땅은 포도주는 썩어야 맛이 날까? 버터와 재즈와 달러와 양키이즘으로 우리의 땅은 썩혀졌을까? 이런 표현들 미투 이후에 걸릴까봐 걱정되더만 이제 봐봐요. 다음날 그들 은행실 벼슬아치들은 호남평야 온주민의 쌀값을 대폭 인하, 자본실이 가지고 들어온 설탕값을 23곱으로 올린다. 달러의 냄새란 좋은 것. 미나리처럼 쭉쭉 뻗은 코리아산 여대생들 라이프지 끼고 그 근처와 온종일 빙빙 돌지.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이거 틀림없이 여성을 생산의 주체로 안 보고 지금 차별 문제 말고 저 차별 문제 말고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지적을. 갈라진 조국 강요된 분단선을 놓고 뭐라고 얘기해? 우리끼리 잊고 싶은 밥에 누군가 색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구나. 4월달 우리들 밥은 익었었는데 누군가 색가루 뿌려놓은 것 같구나. 4.19를 통해서 우리 밥 익었는데 여기다 색가루 뿌려버렸어. 못 먹게. 이걸 신동엽은 양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나올 때까지 지금 빨리 보고 나서 담배를 피우려고. 주인공이 아직도 안 나와. 제7장까지 지나고 나야 나와요. 제7장 여행을 떠나도 우리들은 인생을 떠난다. 이미 끝난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얘기해요. 뼈를 깎아 먹일 수 있다면 1000개의 뼈라도 깎아 먹여주고 싶은 그 아픔을 맛본 사람은 알리라. 이제 뭐 가난 겪은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이미 끝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여라. 죽어버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여라. 이미 죽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여라. 이 아주 극악한 지금 시대예요. 이 극악한 시대에 제8장 신한이라고 하는 이제 인간이 살았어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완전히 주사 맞으셨으면 조금 일찍 끝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너무 힘드시게. 그렇다. 조금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듣기만 해도 시 느낌이 있어요. 지금 부분 쪽은 내가 지금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시대적 배경을 같이 얻지 못하고 그냥 이래서 그냥 막연히 한 거고 단장님께서 세세하게 이런 사건이야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르게 여기 마지막 날인데 예 그래요 예. 오늘을 위해서 예. 지금 이제 한 달 된 거지. 한 달이요? 그동안에 관장님 이야기가 재밌긴 했는데. 그냥 부여도
몰랐던 것 같고. 아 근데 아무래도 신동엽 시인의 이 글은 신동엽 시인이 만든 단어가 많아서 헷갈려.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 진짜 지라티 뭔 뜻이야 도대체? 그냥 길 앞에라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길이 고개. 질은 고개. 뭐 옛날에는 뒷거치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야. 지금도 뒷거치라서 뭐 국내에서만 쓰던 말인가? 그러니까 그런 거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중간에 허리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오늘 작가님이 벙커에 커피 마시러 온 거예요. 오늘은 안 나가고 이따가 물리치료 갔다가 여기 나와야지. 갑자기 커피 마시고 있다고 부대원대 벙커 갔는데 어떤 작가님? 그 이영찬 작가님이라고 그 아시아 재단 거. 근데 다시 생각을 안 하네. 그렇지. 그래갖고 물리치료도 못 가고 나는데 지금 갑자기 허리가 뜨끔한가. 그래서 계속 완전히 어떻게 지금 그 사람 근거지 같아요. 이영찬 씨는 서울. 이영찬 감독님은 그 통과했던 그 감독님은 광주. 그래서 아가씨가 커피값 이따가 놓고 가는데. 근데 갈등했어요. 나가야 되나? 아니 주세요 그래야지. 근데 가만히 있어서 그냥 묻기만 했어. 그나저나 단체 하셨어요? 친구들하고 아무래도 양훈쌤이 수요일날 쓰는데 같이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끼리 해야지 그랬는데 윤사부가 전화해봐 오늘 깜짝 폭탄 계획 그랬더니 전화해보고 약속이 있으시고 제가 그거 했는데 수업 끝나면 시간이 늦잖아. 그래서 9시도 연락을 안 치고. 우리 그래서 벙커에서요 회의하고 났는데 그때 김수정 또 만났어요. 했는데 밥 먹으러 좀 가져오고 그래갖고 9시에 딱 나가니까 싹 하는 거. 그리고 연리단 죄송한데 한 2개가 그리고 있어요. 와이프 그래가지고 지하에서 먹었어. 지하에서. 그러니까 연립담이 있어서 거의 왜 이렇게 무서워요? 왜? 공주 안 닫았던데? 안 열었던데? 삐걱삐걱 밖에 리클문 밀어야 되니까 그것도 소리가 끼깃끼깃 그리고 90개나 가면 신대교육자가 무섭죠? 그것도 무서워. 신경 많이 쓰고 그랬어. 왜 이렇게 수압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좀 안 해? 듣지 말라고 그런다고. 오늘은 마지막 날이 책거리가 또 책거리. 옛날에 서당에서 책 다 하나 띄고 가는 저희 책거리. 학창 시절에도 했죠. 진짜요? 우리 때문에 뽑혔다. 미치겠다. 그러니까 근데 세대가 그래도 꽤 많은데. 그럼 지혜가 이런다. 거의 인천이라. 인천이라. 그게 인천을 뭘로 보고. 근데 진짜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청양에 제가 70년인데 저보다 7살 어린데 저도 왜 이렇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책가방 이렇게 메고 신발 주머니 가져갔는데 저보다 7살이나 어린 집인데 청양에서 국민학교 때 보따리에다 가서 우리 아빠가 보따리 들고 갔어. 청양? 아니요, 저희 초등학교 때. 그래갖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 고향이 청양인데 청양이 그랬어요.
선생님, 저희 중시대 때인데 여기 옛날 얘기하고 저 옛날 얘기하면 되게 웃겨요. 저희 엄마랑 얘기 마세요. 석성이라는 그러면은 회장님은 아니다. 의사님이 자랑하는 거. 넌 도도시잖아. 너 도도시잖아. 우리는 이제 저기 있지. 야, 너 진짜 완전 시골 애들. 나 봤어, 초등학교 다 모르는 거라니까. 책도 빼고. 초등학교 때 봤어. 이게 가슴에 그 동춘 머리 아니, 진짜? 봤어. 얘기하면 핑퐁. 솔직히 다른 사람하고 그 국민회관처럼 좀 해놓고 문화시설 도시락은 안 수영장 사. 했는데 그 앞에 공터가 있었는데 왔다 갔다 그때 40분. 공준 서커스가 진짜 완전 옛날 적인데 집에서 밥 먹고. 거의 그 시대를 마지막 장식하고 막 그럴 때 과천에 온 거야. 근데 나 서커스 한 번도 TV에서 얘 말로만 들어봤잖아. 가서 보고 싶어가지고 학교 가봤지. 옛날에 우리 때는 봤어 그래서. 아니 우리 엄마는 학교를 뭐 학교 그 서커스 얘기하는 거야. 애양가는 그거 서커스 하는데 왔는데 보러 갔다는 거. 동네별로 체육 양파 이거 양파. 그러면 이제 학교 이 사람들이 기술번이야 그게. 맞아. 아 근데 한 번도 본 적 없어가지고 나는. 멀리 사는데 우리 엄마가 같은 거 그럼 내 세대인데? 시내에 사는 애들보다 중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아 되게 웃기다. 나는 되게 어렸을 때 7살 때. 동시대 때인데 좀 달라요. 달라요. 나는 저 잠깐 한가운데 살아서 그러니까 저는 최고 모모를 배우고 싶어서 책도 같은 건 안 사갖고 안 갖고 다녀요. 근데 많이 사고 부럽다. 근데 우리 또 그게 부러워서 책으로 싸갖고 다니는 거. 그런데 그 책도를 해가지고 싸서 이제 가져가고 가져가고 비싸던데? 좀 어서 70만 원. 진짜? 책도 야, 그런 책 있어요. 너 옷새끼보다 싸. 돈키보다 싸네. 돈치 비싸지. 네, 이게 그림도 있어요. 아니, 내년에 시험을 사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밥 먹어? 먹고 해야지. 어떻게 시간을 보니 어떻게 갑자기 걸로 있으면 초등학교 다 먹어지 뭘. 나는 공부리 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거는 진짜. 그거 나 이제 티 왔었거든. 그 소똥으로 아니 소똥이 아니라 말똥으로 줄 하는 거 내가 셋이랑 얘기해서 나 그거 팁 받은데 왜 얘기? 좋은 거 같아. 내가 얘기했잖아. 어제 말똥으로 뒤집히면 공화대에서 우리 일찍 돈으로 올라가는 거. 아 제주도에 있었어. 서운산성에서 하나 피우고 고도산성에서 하나 피우고 올 열기고 올라가 보고. 부산 가서 하나 피우고 공화. 정말 금성산에 있었구나. 금성산에 그게 있어요? 그 연기가 일직선으로 올라가려면 말똥이랑 섞어가지고 그 불을 지펴야 된다고. 그 공화대가 괜찮게 보이는 그 금성산. 네. 인천은 어디 있는데 보면. 아침마다 금성산에서 불 지펴놓고 열기고 또 누웠네. 수영아. 아니면은 도랑통 하나에다가 반 잘라가지고 이것만 하지 마. 응? 이것만 알아버려. 말이 없어. 그 소똥구리도 소가 없어서 그렇다며요. 네, 네, 아니, 소랑 소가 과일이랑. 있는데 항생제를 맞기 때문에 항생제 있는 소똥에 먹으면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랑 지금 어제 그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줄거리를 찾기가 제일 어려우니까 그 줄거리만 내가 짧게 얘기를 다시 해주고 그제 한 그러고 이제 그 줄거리 뒤에 뒷부분 몇 군데 읽고 그렇게 끝납시다. 줄거리를 보자면 신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신한이가 8장에 등장을 해요. 7장까지는 그 농민 반란 일어나고 이 어지러운 시대상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때 신한이도 그런 어지러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제 신한이가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비 오는 날 여인이
무명보자기에 아이를 딱 싸고 와서 어떤 일군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상을 묻지 말아달라. 뭐냐면은 동학 농민군에 참여한 사람이 얘기를 나가지고 이 얘기를 지금 전투 중이기 때문에 얘를 좀 살려달라. 죽지 않게 해서 머슴 돌쇠가 데려다 길러요. 그 애를. 근데 이 머슴 돌쇠는 김진산의 머슴이요. 김진산의 집에 머슴인데 김진사가 집안에 행사가 있는데 머슴 방에서 이게 애기 우는 소리가 시끄러워. 얘 성질 나니까 가가지고 저놈 장가도 안 가는데 어째 애기가 시끄러워. 거기서 애기를 갖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애기를 돼지 우리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돼지 우리에서 애기가 울겠잖아요. 그러니까 조할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얼른 가서 치마에다가 싸가지고 와서 길러. 조할머니가 치마에다가 싸가지고 와서 기르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얘한테. 책을 구해가지고 보게 이렇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글을 배웠어. 거기서. 그게 신한이에요. 그렇게 해서 글을, 그러니까 한서와 불경 수십 권을 읽었어. 근데 이 신한이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신한이가 산에서 일을 하다가 산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냐면은 인진아라고 하는 이제 처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인진아는 아버지가 경복궁 개축하는 공사에 끌려가. 60대예요, 아버지가. 근데 거기에 끌려가서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60 나이에 등짐을 하다가 바위에 깔려서 죽어버려요. 아버지가 거기서 죽고 자기는 거기서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궁궐에서 사는 거죠. 공사판에 거기 갔다가 궁궐 공사판에 갔다가 이 젊은 아가씨가 자라니까 궁궐 안에서 늙은이들이 탐을 내. 어떻게 건드려 보려고 계속 괴롭혀.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탈출을 해. 거기서 탈출을 해갖고 강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강에서 그 사람들 없는 데서 살아나가지고 숲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신한이를 마주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진아는 산속에 나타난 궁녀예요. 그러니까 되면은 그 이제 이때 한이가 25살이요. 25살에 한이하고 인진하고 둘이 만나서 1년 동안 살았어요. 깨알같이 재밌었어. 너무나 좋았어. 1년 사는 동안에.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신한이 아버지는 지금 돌쇠라는 머슴이잖아요. 이제 그 머슴을 데리고 있는 김진사가 이 인진아를 계속 꼬셔. 계속 힘들게 해. 그래가지고 둘이 관계를 가져. 신한이가 밖에서 들어오다가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진아가 뛰쳐나가야죠. 이제 못 견디고. 그래서 김진사가 겁탈을 했기 때문에 소나기가 밤새 퍼붓던 날 한이에게 고백하고 도망갔어요. 인진아가. 그런데 그것을 한이는 받아들여. 그러니까 신한이하고 인진아하고 두 명은 여전히 사랑을 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사랑한데 계속 같이 살고만 있을 수 없는 게 신한이가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전봉준이에요. 전봉준이 아버지가 전창혁이 물세 저런 것을 부당하게 많이 걷는 것에 대해서 전창혁은 서당 훈장이니까 배운 사람이니까 대표로 주장을 했다가 관가에 붙들려갖고 맞아서 죽어요. 맞아서 죽은 것을 전봉준이가 들쳐 업고 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냉혹하게 딱 와서 들쳐 업고 와서 딱 묻고 며칠 후에 그 며칠 사이에 준비를 해. 그래갖고 봉기를 일으키는 농민 봉기를. 그래서 그 봉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인진아만 달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진아는 마냥 기다리지 이제 신한이를. 거기서 이제 그 전봉준하고 그 장면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녹두는 관하로 갔다. 녹두가 전봉준이에요. 작아서 지금 녹두예요, 별명이. 아버지의 시체는 거적자리에 쌓여 창고 옆 버려져 있었다. 봉준은 눈물 한 방울 한마디, 말 한마디, 얼굴색 하나 까딱없이 뚜벅뚜벅 그 두꺼운 손으로 아버지 전창혁의 늘어진 육체를 업었다. 업고 문 밖에 나오니 40여 명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말없이 뒤를 따랐다. 전봉준은 그 지도력이 엄청나요. 내가 생각할 때 내 개인 주장이에요.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지도력이 제일 센 사람이 전봉준이에요. 내 생각에. 지금 보고 이렇게 비교해봐요. 10만 명이 목숨 내놓고 따라가겠어요? 예를 들어 문바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만 명 되겠어요? 목숨 내놓을 사람. 거기서. 지금 당시에 전봉준은 농민 10만 명이 따라와 버린 거예요. 대부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도력이에요.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전봉준은 일개 훈장에 불과해요. 아무 권력이 없어. 그런데 그대로 가가지고 흥선대원군하고 담판을 해. 너 망할래? 나라 망하는 거 볼래? 아니면 서로 농민군 오고 당신 쪽 오고 합해가지고 일본을 물리칠까? 흥선대원군이 좀 시간을 끌고 잔머리를 많이 굴린 거예요. 이게 너무 천민들이라. 그것이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동학농민혁명군이 패전하는 거예요. 동학농민혁명군 서울까지만 가면 바로 저기 흥선대원군하고 합해져요. 접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봉준이 봉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 중요한 장면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전봉준하고 신한이하고 둘이 결의를 맺어 의형제를. 그래갖고 결의를 맺어서 두 명이서 원래 계획을 짰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봉준 형의 뜻. 제가 염려한 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분풀이나 폭동은 무고한 희생만 남길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분풀이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계획을 짜서 그 대결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명이 저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다섯 번 하복부에서 중부로 가슴까지 점점 넘칠 듯이 부풀어 올라왔다. 눈을 떴다. 두리두리한 눈. 그리고 서서히 손을 내밀었다. 한이도 봉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네 개의 손이 마주 얽혀 5개 감격하고 있었다. 한이하고 지금 이제 전봉준하고 지금 손을 지금 합해서 잡은 거예요. 봉준의 눈은 어느덧 감겨졌고 두 줄기의 물방울, 콧잔등은 기슬글 타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가 조금 근사한 거. 이 전체를 자꾸 하늘로 계속 지금 정의를 하잖아요. 인내천부터 시작해갖고 하늘에 대한 시예요. 하늘 흘러가는 하늘 소리를 들었는가? 보이지 않는 하늘 넘어 그 멀리 흘러다니는 하늘 소리를 들어보았는가? 빛보다 빠른, 시간보다 빠른 초시간을 짚어보았는가? 하늘 땅보다 깊은, 공간보다 깊은 초공간을 짚어보았는가? 하늘 얘기. 그런데 한이하고 전봉준 사이에 의견 차이가 하나 생겨나요. 지금 이제 계속 같이 전투를 했는데 의견 차이가 우선 어디서 생겨나냐면은 삼내에서 한이는 봉준과 작별 인사 나눴다. 봉준의 이마엔 구슬땀 아니면 이슬방울인가? 지금 우금치 전투 이전이에요.
가로 새겨진 깊숙한 세 줄기 강물. 한이는 조국을 보았다. 끝나지 않는다. 이제 한이 주장이에요. 그 길로 서울 밀고 올라가 중심 도려냈어야 했습니다. 봉준영. 이제 이렇게 주장해요. 전주성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 길로 서울 직충했다면 벌써 20날 전에 우리는 한양성 점령할 수 있었죠. 외놈과 떼놈들이 상륙하기 전, 얘들이 상륙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급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끌었다. 중학의 동학농민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동과 서의 국제의 사다리 내려 걸쳤다면 이제 늦었습니다. 봉준영 어쩌실 셈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이제 전봉준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내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신동엽이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전봉준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동학군은 농민들이에요. 다 농민들. 농민들은 아무리 국가 대사가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해도 들판에다가 곡식을 썩힐 수는 없어요. 무조건 일을 해야 돼. 이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 이건 농민군의 숙명이야. 이것은 어쩌면 농민군의 숙명이자 농민들의 위대함이에요. 농민들은 세상이 망해도 곡식은 우선 살려야 돼. 그래서 농민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 직격을 못 오고 농사지으로 가도록 딱 풀었던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이가 다시 유격대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대안을 또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길은 아직 있습니다. 전공법만 피하면 됩니다. 전공법을 쓸 이유가 없다. 우리는 농민인데 군인 들어오고 전공법만 많이 아니라 5만이 와도 이 나라 풍습과 지리에서 소외당한 그 검은 바지 청색 쪼고리 아무리 기관포 대포로 둘렀다 해도 밤 발라내듯 발라서 망태기 속 넣기란 쉽습니다. 부분을 도려내면 된다. 중요한 부분을 공격을 해서 유격전에서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가슴에서 온 백성은 산천은 우리 편입니다. 봉준영 밤으로 산으로 5, 60명씩 200여 개의 유격대 나누어 북상시키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주성 함 나가려고 해서 그럴 일이 아니라 산 타고 올라가 버리냐 그냥 부대 쫓겨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저기는 주장을 해요. 전봉준은 눈을 감고 있었다. 담은 입술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10분 동양 하늘 밑 또 20분 나무 하늘 강 밥 짓는 연기. 고맙소 한이. 그러나 또 그보다 다른 길도 있을 것 같소. 맡겨주오 내게. 그동안 수고했소. 1000명. 아마 다시 만나게 될 날 있을 것 같구려. 여기서 한이와 전봉준이 갈라지는 거죠. 이제 한이는 유격투쟁을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 한이가 이제 인진아를 생각하는데 이 장면이 완전 신동엽이 자기 장면이에요. 자기 얘기 이제 읽어볼게요. 남남북녀, 북남남녀. 먼 지방 사람끼리 만나면 우생학상 좋은 이세를 낳는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가족 근친혼, 마을 혼인 꺼려왔고, 봐봐요. 눈이 가는 여자는 눈이 사슴 같은 사내. 눈이 가는 여자가 임병선 선생님 얼굴 보신 분들 눈이 가는 여자는 신동엽이 눈이 사슴 같거든요. 입술이 얇은 사내는 입술이 넓고 두터운 여자. 예, 신동엽이 입술이 얇아요. 임병선이 입술이 넓고 두터워. 비만한 여자는 깡깡한 사내. 신동엽이 깡깡한 사내고 임병선 선생이 몸집이 좋잖아요. 마음이 가을물같이 차가운 남자는 마음이 겨울 이불 속같이 다수운 여자를 찾아다니는 것. 인진아와 신한이의 모습은 정확하게 신동엽과 임병선을 모델로 하고 있어요. 신한이고 인진아고 그러잖아요. 인진아 이마에
여기가 패여가지고 이렇게 상처 자국이 있는 것도 임병수 선생에게 패갖고 상처 자국이거든요. 이마에. 근데 성씨가 또 인씨잖아요. 재밌잖아요. 도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도장 파져버린 거예요. 자기 여기에. 그래가지고 임병수 선생이 학교 다닐 때 계속 별명이, 그러니까 도장 인자에 대한 일본말 발음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 별명이었던. 그래서 나중에 게릴라가 되는 거예요. 유격대를 이 사람을 주장했으니까. 며칠 후 역시 대창근 새 그림자가 나타나 관군 둘 일본군 하나의 가슴 뚫어놓고 사라졌다. 그 지금 일본군 관군들이 막 이제 동학에 참여한 사람들 막 학살하고 다녀요. 학살하고 다니는데 게릴라가 갑자기 출현해갖고 죽여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게릴라들이 출현한 거예요. 머리에 노랑 수건 둘은 고향 모를 농군들이었다. 자치 감춘 한 사람은 게릴라가 한이었을까? 억수로 비가 쏟아졌다. 초겨울인데도 여름비처럼 이틀 밤을 쉬지 않고 퍼붓는 비, 그리고 때아닌 내성병력. 사람은 산천의 아들. 아들이 아프면 산천도 찡그린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농민 사상들이죠. 사람은 산천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아프면 산천이 찡그려. 사람 마음에 굳은 일이 있으면 산천도 따라 울어줬다. 왜 저그 행패가 못마땅해 산천이 날씨를 굳혀 방해하고 있는 걸까? 갑사에서 하루를 묵은 한이는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팔도강산 도로 내리는 빌까? 서곡은 끝났다. 우선 끝났다. 우선 뇌성 병력은 누구의 분노일까? 누구의 잘못을 꾸짖고 있는 걸까? 10만의 농민이 죽고 다쳤다. 이제 그 가족 50만 명이 학살당하고 줄이 틀리고 곤욕당해야 한다. 한이는 계룡산 주봉 향해 뛰었다. 뛰다 걷다 뛰다 쓰러졌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쥐어뜯으며 뛰었다. 비는 옷을 적시고 살속 스며 허리 아래로 흘러내리는 강물. 상봉에 가까울수록 내성은 하늘을 가르며 으르릉 쳤다. 지금 한이가 위기에 빠졌죠. 저기 제2전시관의 그림 중에 피놀이 가는 길인가 하는 그림이 있어요. 전봉준이 그 두 명이 데리고 전봉준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지금 마지막 도피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피놀이에서가 붙들려 순창. 근데 내가 피놀이를 잘못 읽었는지 어쩌는지 신동엽이 노필이라고 썼어요. 이거 순창 노필이. 내가 틀렸는지 신동엽이 틀렸는지 몰라요. 순창군 노필이 김적주 집에서 하루를 묵었다. 갑오년 12월 초 이틀 밤. 군불 넣은 쩔쩔 끓는 아랫목, 밖에선 한방눈, 내년에 풍년을 예고하는 소담한 한방눈이 오리나무 숲의 시린 발등을 덮으며 쌓인다. 지리산 양지쪽 눈 덮인 붉은 흙 속에선 쑥 진달래 뿌리들이 봄을 준비하고 있으리라. 그 향내나는 살로 처마 속 잠자던 참새들이 푸득푸득 날아 뒤곁 장자구리 속으로 숨었다. 그날 새벽 봉주는 눈길 위 자국난 천냥의 현상금 따라 뒤쫓아온 토반 관병 20명에게 포위되어 묶였다. 이게 이제 전봉준이가 체포돼서 이제 서울로 가서 붙들려 가서 효수 당하고 박홍규의 저 금강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지금 나온 것 같은 장면을 내가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금강인 핵심 이유예요. 신한이와 인진아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금강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진아는 금강가에 서 있었다. 억수로 쏟아지는 비. 수면은 수억만 개의 물방개 싣고 흘러간다. 조그만 도자기 끼고 나룻배 기다리는 진아의 머리, 목덜미, 앞가슴, 허리 아래를 강물을 흘러내린다. 살아있을까 한이는 아직 그리고 나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지금 이제 진아 생각이에요. 불타던 부여의 집, 통고가던 마을과 마을, 그럼 우리가 갈 곳은? 한이는 자기 죽음을 예감했던 걸까? 진아는 허리 더듬어 치마 속으로 은방울 만져보았다.
아기 낳거든 자기와 똑같은 이름 한이로 부르라고 했다. 그리고 은방울 달아주고 해주길 떠나던 날 아침. 그러고 지금 이제 해주 시절을 이제 상상을 하는데, 그 신한이가 죽는 장면, 죽었다고 죽는 것으로 느껴지는 장면, 표시가 26장인데 진하는 품속의 한이 우리의 가슴마다 새 비 맞은 진달래 화창이 피어나는데 진하는 품속의 한이 얼으며 먼 금강줄기 바라보다 모루알 깨물었다. 그러나 슬프진 않았다. 한이는 진하의 전부, 전 우주, 어디서 오는 걸까? 이 사랑, 이 나른한 충격, 이제 그만. 진하의 이야기는 섭섭하지만 끝내려한다. 다만 한이가 남아있다. 어떻게 됐을까? 계룡산 산마루에서 빛났던 그 정신. 그러나 오늘까지 아무리 자료를 뒤져도 그에 관한 뒷소식 얻을 수 없다. 다만 제일 마음에 집히는 이야기 하나. 그러니까 지금 한이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아마 이것일 것 같다. 지금 곰나무 함성 뒤 석 달 지난 다음에 종월 보름날 서정리역에선 왕병과 애군, 동네 토반 유림들이 합세 마을 농민 27명을 능지처참했다. 4마리의 말허리에 감겨진 세 줄로 사지를 묶어 사방으로 달리게 책찍한다. 눈 벌판 속 수십 개의 모닥불 피워놓고 온종일 술잔 기울이며 베푸는 장님들의 피의 잔치, 북소리 환호성, 어쩌자는 걸까? 바람버섯 찢는 걸까?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막 처형하고 축제판같이 하고 있어요. 꽃노을 아름답게 물든 저녁나절 웬 낯선 청년 하나가 산에서 내려와 뚜벅뚜벅 형장의 중앙향에 걸어 들어갔다. 형리들의 손 뿌리치며 그리고선 눈 위에 네 활개 펴고 들어누웠다. 이목구비가 수려한 사나이, 얼굴에 돋는 무지개. 어서 나 찢으라고 말할 뿐 딴 말이 없었다. 한쪽 손바닥에 덜 아문 흉터가 있었다. 네 쪽으로 찢길 때도 떡이 찢기듯 살덩이만 몸부림쳤을 뿐 신음소리 하나 없었다. 비장하네. 예. 지금 최대한 압축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체 엄살 다 신음소리 하나 없이 그냥 그대로 찢겨서 죽어버린 신한이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사시는 전체 줄거리를 우선 이렇게 파악을 해야 그 부분의 감정이 이제 막 이입돼서 살아나요. 근데 그 감정 때문에 줄거리를 파악을 못하면은 저게 왜 저런 감정이 나오는지가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 신도엽의 서사시 금강을 김우창 교수는 저 서사시가 아니다. 서정적 장시다. 뭐냐면 서사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한이와 인진아 이야기가. 근데 그것은 내 생각에 장르를 중심으로 보면 실패작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서사시 금강의 장점을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은 그 장면만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먼 과거에서 더 먼 미래까지를 창으로 열어놓으려고 창으로 열어놓으려고 그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져 버린 거예요. 전체 시에서. 그래서 먼 과거에서 먼 미래까지를 같이 노래하는 뭐 서정적 장시라고 불러도 좋고 서사시라고 불러도 좋고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신동엽 시인이 저희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낱말들을 사용한 이유가 그 동네에서 쓰던 말이 어떤 사투리로 쓰던 거였던 그거를 안 읽기 위해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신동엽 선생님이 계속 만들어서 쓰신 건지. 두 가지 다 했어요. 두 가지 다 중시하고 뭐냐면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모국어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국어를 되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동엽은 가장 첫 번째로 중시한 거는 현재 쓰는 말을 우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쓰는 말들이 계속 그 일제강점기에 통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말이 발전을 안 했어요. 그 시기 동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아름답게 새로 만들어서 쓰려고 시도를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시도를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시도는 했지만 뜻은 좋았으나 그 실제로 좋지 못한 경우도 사실은 있기는 있죠. 그래서 신동엽이 만들어 쓴 말 중에 그 약간 억지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꽃풀무 치어오고 이런 것도 지금 다 지금 자기 꽃풀무라고 한 거잖아요. 꽃이 피어 있는데 바람이 풀무질에서 바람이 불어가듯 막 가서 꽃잎파리를 막 이렇게 치고 흔들면서 불어. 요 꽃풀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나처럼 막 이렇게 자세히 읽어야 그것이 그림이 그려지지. 근데 그 시대는 읽는 사람들이 참 그려졌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말이 그려졌을지도 많이 몰라요. 썼으니까 네. 왕교를 네. 떼려면 네. 우리는 불무라고 그랬거든요. 불무? 네. 예, 그리고 이제 풍무라고 했어요. 이제 저기 같은 거 이렇게 곡식이나 이런 거 네. 하는 건 풍무라고 했고 네. 불때 제주는 뭐 불무라고 했어. 많이 사용하던 말 많이 쓰거든요. 왕교는 그냥 떼면 안 저는 파. 껍데기는 가라에서 나오는 알맹이에 대한 거를 금강에다 이야기를 했다고 그 시대 사람 했었잖아요. 이해했을 네. 거야. 그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동엽 시인이 4월도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했거든요. 그러면 알맹이는 4월 혁명을 굉장히 당시에 신성시 여길 때인데 신동엽이 약간 난데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때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러면은 저것도 가짜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그러면은 신동엽이 말하는 알맹이가 무엇이고 껍데기가 무엇인지를 이제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두 번 평론가들이 신동엽 씨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의미 있는가? 신동엽이 말한 알맹이는 뭔가? 거기에 그 신동엽이 말하는 껍데기는 뭐냐면은 이 시에서 매우 명료하게 밝혀버려요. 우리는 끄떡하면은 외세 끌고 들어와가지고 잘난 척 이렇게 하지. 이제 4월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유럽식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그것인 것처럼 딱 가지고 가서 이게 정답이야 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질서를 깡그리 무시하고 너는 무식해서 안 돼. 저기 가서 저거 공부해야지. 독일 민주주의를 공부해야지. 프랑스 민주주의를 공부해야지. 이런 것을 껍데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알맹이가 뭔데? 아니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 만들어진 가치관 이게 전 세계의 헌법들을 다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럼 네가 말하는 건 뭔데? 그래 내가 말하는 거 이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쓴 게 서사시 금강이에요. 그러면 신동엽이가 말하는 거 이 알맹이는 뭐냐? 저 동학농민혁명, 3.1운동, 4.19인데 이 동학농민운동을 그 어디서부터 그려오기 시작하냐면은 자기가 놓여있는 자리에서부터 그 자리의 역사에서부터 백제가 어떻게 해서 폐망해 가는지
거기서부터 쭉 설명을 해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 외세를 등에 지고 온 사람들의 부당한 폭력에 계속 당하면서도 이들의 염원이 쌓이고 사상이 깊어져서 인내처 사상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다 하늘이다. 다 소중하다. 함부로 핍박하면 안 된다. 해서 그것이 그 사상이 현실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 이게 과연 대안이었는가? 라고 던져진 것이 동학농민혁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학농민혁명을 다시 공부해요. 대안이라고. 우리 혀차지 가면은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대안이 아니었던 것 같아. 80년대.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 그거는 유럽에는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니까 아니었어. 그래서 또 다시 개벽 사상이 또 등장하고. 이 개벽 사상이라 뭘 부시는 사상이 아니고 사실은 섬기는 사상이에요. 생명을 섬기는 사상. 그래서 신동엽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은 연민 이런 말을 아주 많이 써요. 신동엽이. 또 삶을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경건, 연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신동엽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딱 말로만 딱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시가 한 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 내용도 없는 것 같아. 그 시 읽어보면은. 그런데 신동엽이 생각하는 가치로만 가득 차 있는 시예요. 이 시가. 대표작 중에 하나예요. 저런 사람들은 그래서 문학도가 아니어서 그러지 거의 이 전도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김용옥 이런 사람들. 김용옥 노선이 계속 이거잖아요. 서양 거 다 공부하고 와가지고 계속 이거 하고 주장하거든요. 여기까지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